발표한 기업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지금 대출 증가로 인해서 작년 연간 최대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순이익이 3,549억 원, 전년 통틀어서 3,54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반면에 카카오뱅크의 호실적한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작년에 금리가 많이 뛰었으니까요. 네, 이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카카오뱅크 기업 실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는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나민호 소장,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테슬라가 2% 올랐고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워낙 안 좋았던 걸 알아서였을까요? 에코프로 BM은 시간을 거래서 3% 상승을 합니다. 자, 해도 너무한 2차 전지 소식으로 오늘의 시간 출발해보죠. 당분간 대세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도 지금 개인들은 끝까지 2차 전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들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떨어지는 칼날을 과감하게 잡고 있는 개인들. 나민호 소장님, 이 2차 전지에 대한 엇갈린 수급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정말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 너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언제 회복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우리 증시 격언에 있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찾아야 된다. 개별 종목 기업은 저평가되고 굉장히 하락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은 아직은 회복되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죠. 1번, 공급이 과잉됐다. 2번, 수요가 부진하다. 그 답은 뭘까요? 수익성이 악화되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에서 세계 1위의 2차 전지 생산업체는 중국의 CATL입니다. 32기가와트시로 전체 세계 매출의 약 26% 차지하고요. 2위가 우리 LG 엔솔이었다가 이제 뺏겼습니다. 2위는 중국의 비아드입니다. 생산은 12기가와트시면서 세계 마켓시어는 10%입니다. 그리고 3위가 우리 한국의 LG 엔솔이 기가와트 10기가와트에 시장 마켓시어는 8%로 약간 주춤하고요. 4위가 우리 삼성 SDI가 그리고 5위는 SK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던 그리고 거의 50% 가까이 점유하던 한국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성장 산업 맞습니다. 미래 산업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 4년 전에 전기차에 대한 상승 속도보다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많이 둔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될까요? 좀 위험하게 보는 시각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웬만하면 우리 머니플러스 코너에서 긍정적인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저는 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사야 되느냐? 저는 글쎄요, 지금 꼭 사야 될까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러느냐?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선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총 매매법, 시총 상위 매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언제 2차 전지를 여러분께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거냐면요. 지금 LG 에너지 엔솔이 시총 몇인지 아십니까? 넘버 3입니다.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해도 LG 엔솔이 시총 넘버 2였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이 LG 엔솔이었잖아요. 100조 넘었죠. 어제 종가 기준 얼마입니까? 88조입니다. 넘버 3가 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시총 상위 매매법이란 게 뭐냐면요. 넘버 1 삼성전자부터 14위까지가 순위가 있는데 이 순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종목의 매수 시점은 LG 엔솔의 순위가 올라갈 때, 즉 지금 3위에서 시총 2위가 될 때가 살 때고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그 자리 쉽게 물려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게 4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에 있는 현대차, 6위에 있는 기아가 오히려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의 매수 타이밍은 그 시총 상위의 LG엔솔이 순위가 올라갈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엔솔의 순위가 올라오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조호진 대표님, LG엔솔 실적 지금 조금 잘 안 나온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삼성 SDI는 또 개인이 엄청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초부터. 지금 개인들의 2차 전지 매수 현황, 조호진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LG엔솔이 이제 그 작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잠정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걸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업 손실이란 겁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LG엔솔은 다른 그 배터리 이사에 비해서 수율 관리가 아주 좋고 스케일,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때문에 대장주인데 그 미국에서 보조금이 없다면 영업 손실이라는 거는 되게 충격적인 거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수치로 받아들이신 것이 객관적이고 향후 주식 투자하는데도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개인들은 그래도 2차전지주 여전히 지금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차전지 믿고 신봉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많은데 오늘 댓글이 지금 좀 걱정되긴 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언급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박승환 기자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역대 최대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행주들의 주가가 꿈틀대는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대장주가 하나투어죠. 실적 발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제 나왔는데요. 지난해 343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돼온 적자 행진을 끝낸 건 물론이고요. 액수로 따져봐도 2017년 이후 최고 규모입니다. 그간 여행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죠. 숫자로도 증명이 되면서 진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서프라이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아가 1분기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하나증권은 오늘 하나투어에 대한 보고서에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일본 패키지 이용객 수를 지목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수치가 하나투어 주가와 나란히 움직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또 당장 설이 지나면 3.1절 연휴도 있죠. 뒤이어 어린이날 연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권이나 패키지 여행 상품 예약도 늘고 있다고 하니 올해야말로 정말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는 실적 정상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다 더 놀란 거는 특별 배당까지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선 당장 지난달 데이터만 놓고 봐도 동남아와 일본 등 단거리 노선 여행객이 급증한 걸로 파악됩니다. 비교적 저렴한 상품이 많이 팔렸음에도 100만 원 이상의 평균 매매 단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큰 폭의 이익 개선을 기대하게 합니다. 올해 전체 패키지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6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유럽과 미국 등의 공항들이 정상화되고 7월에 예정되어 있는 파리올림픽 특수에 힘입어서 중장거리 패키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앵커 말대로 주당 5천 원의 특별 배당 계획도 공시한 바 있는데요. 많으면 4천 원까지 나오겠다는 예상을 뛰어넘은 금액입니다. 2020년 이후 첫 배당 소식에 오랜 기간 회사를 믿고 기다려온 주주들로서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겠죠. 앞서 지난해 12월 자본 준비금에서 이익 잉여금으로 이름표를 바꾼 1,4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특별히 세금도 매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6조는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은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 여러모로 이제 좋은 게 많네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여행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했었죠. 바꿔 말하면 재무제표 재단장을 마치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 꽤 올랐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투어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6%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SK네트워크스, HD, 현대일렉트릭에 이어서 3위에 올랐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과 특별 배당 계획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의 약세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 영향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세 달간 투자 의견을 낸 증권사 세 곳은 모두 매수 의견을 냈고요. 이들의 목표 주가를 평균 내면 7만 4천 원대입니다. PBR 차트를 투자 지표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투어 주가는 낮게는 PBR 4.7을 지지선으로 최고 12를 저항선으로 움직인 걸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어제 발표된 특별 배당 기준일이 4월 2일인 만큼 배당을 받기 위한 신규 투자자 유입이 있을지도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컨센을 충족하는 실적 발표를 필두로 또 특별 배당까지 결정해서일까요?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4%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과연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강하게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뉴스에 좀 판의 흐름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여행주에 이어서 항공주 소식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제주항공 소식입니다. 제주항공이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1조 7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찍으며 매출도 1조 클럽에 재입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호진 대표님께 들어보죠. 예,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 당시에는 심지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안 되는 봉쇄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거나 비행기를 탄다는 건 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항공사들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뭐 하나투어 같은 여행사들은 정말 엄청난 악몽을 갖다 코로나 기간 겪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럼 다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주항공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발표한 잠정치를 보면 그 매출은 사상 최대를 창사 이래 최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예상대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제주항공이 우리의 시장의 기대대로 제대로 순항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엔데믹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제주항공이 이런 엄청난 실적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제주항공이 미리 이제 엔데믹을 맞아서 미리 이제 사전에 대형 비행기들도 취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필리핀, 사이판 등에도 선제적으로 노선을 갖다가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결실로 봐야 됩니다. 그만큼 제주항공 경영진들이 발빠르고 민첩하게 잘 이제 대응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주항공은 사실 일본 수혜주라 봐야 됩니다. 일본 전체 수송객 중에서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될 정도로 일본 수혜주라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정부랑 일본 정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오고 가는 그 교류가 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막대한 이제 그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뭐 지주를 갖다가 잃어버리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쏟았고 이것이 제주항공에서는 큰 수혜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주항공의 또 다른 변수는 무엇이냐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인데요. 왜냐하면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FCC 대형 항공사이지만 양사가 모두 갖고 있는 이제 LCC가 있습니다. 그러면 LCC도 합친다면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LCC 분야에서 제주항공이 1위 기업인데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친다면 LCC 1위 기업이 진에어로 바뀐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의 경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제주항공 입장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항공은 이제 이것이 제외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펜트업 소비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나눌 것이 보고 이게 수치는 확인이 안 되는데 뭔가 좀 기사나 이제 그 통계자료 필요한데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여행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정도 있고 좀 있으면 구정 설 연휴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구정의 설 연휴를 쇠다가 신정을 쐴 다음에 그러면 구정이 비지 않습니까? 이런 구정 비는 기간을 사실은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뭔가 흐름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통계 자료는 확인된 건 아닌데 이런 흐름이 생긴다면 사실은 이제 LCC 업계로서는 큰 어떤 또 다른 이제 그 성수기가 될 수 있는 여행객의 수요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한 제주항공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기업의 실적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최근 주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HD현대그룹의 지주사죠. HD현대가 작년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은 2년 연속 60조 원을 달성해줬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0%나 감소를 했거든요. 사업부별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현대 하나 했는데요. 그다음에 분사가 많이 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HD현대, 과거의 현대중공업이라고 아시죠? 세계 최대, 최고의 그 조선업체, 바로 이 현대중공업이 모체가 돼가지고요. 현대오일뱅크라든가 이런 몇몇 개 기업이 합쳐진 말 그대로 구현대그룹의 알짜 기업이 뭉쳐진 게 바로 HD현대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1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을 모태로 한 조선해양플랜트 사업부가 하나 있고요. 다음 2번이 산업기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아시는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어 있고요. 다음에 3번이 에너지 부분입니다. 에너지는 말 그대로 현대오일뱅크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오일뱅크를 위시해서 이런 에너지 관련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께 포트폴리오 하죠. 작년에 HD현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현대오일뱅크 에너지 부분에서는 영업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룹이 다 적자가 나야 되는데 적자가 안 났습니다. 흑자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조선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특히 삼호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그룹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실적 냈다. 제가 그 SK 하이닉스도 좋아합니다만은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전업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뭐죠? 반도체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우리가 흔히 핸드폰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 핸드폰이 있고 또 마지막 가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안 되면 이쪽에서 보충해주는 그런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가 가장 잘 된 그룹이다. 그게 바로 HD현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일뱅크는 아직 상장을 안 했죠. 그래서 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네요. 특히 요즘에 이제 PBR, 저PBR, 그다음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지주사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HD 현대 이 지주사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핵을 화두를 한번 꼽아보라 하면은 말 그대로 기업 가치의 정상화 과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HD 현대가 가지고 있는 그 알짜 기업들이 아직은 재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HD 현대 지주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대는 97,000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은 5만 원대 중반이었고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에서는 7만 원을 약간 넘어선 정도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만 원대 진입하면 HD 현대를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8만 원대 근처 가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젯밤에 이제 축구 보다가 몸도 힘들고 마음도 보셨군요. 상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요 기대 때문에 끌어오르던 투자 심리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조금 하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제히 급등했던 저 PBR 기업들 주가 종목별 장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소위 옥석 가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옥인지 자갈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장 현금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기업의 의지의 차이가 아무리 중요한들 결국 실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중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 등이 양호한 기업을 골라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주가 부양 정책의 롤모델 격인 일본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대형주여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쉬웠고 또 수익성이 탄탄하게 받쳐줘서 주주 환원을 늘릴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 재평가의 중심이 됐다는 거죠. 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은행과 증권, 자동차, 그리고 유통업종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입니다. 실제로 이들 업종 가운데 최근 신고가 종목이 잇따른 바 있죠. 와중에 유통과는 비교적 미지근한 상태인데요. 기관들의 투심에서 살짝 비껴나 있기 때문인데 키움증권은 유통업종 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을 최선 우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도 단순히 PBR이 낮은 주식을 모아들이는 재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쓰임을 당한 모양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 각각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여력을 기준으로 골라서 좀 담으라는 조언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인 건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유통기업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까 당장 현금화로 창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유통기업들 주동산 자산이 많은 데 비해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PBR이 낮은 대표적인 업종에 포함됩니다. 직전 거래일 기준 롯데쇼핑 0.22, 이마트 0.17로 대규모 매장을 여러 곳 가지고 있을수록 PBR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죠. 최근에 주가 강세에도 PBR이 꿈쩍도 안 하는 이유인데 유통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늘리려면 자산을 팔아서 여윳돈을 챙겨야 합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경우에는 당장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풀리고 난 뒤 적극적으로 비효율 자산을 정리한 다음에야 가능하겠지만 현대백화점은 그렇지 않은 데다 부채 비율도 낮아서 한 발 빠른 주주 환원책이 기대된다는 게 증권가 분석입니다. 높은 자사주 지분율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 대비 6.6% 수준으로 현대백화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주요 유통기업 중 가장 높습니다. 지주회사로의 체제를 바꾼 뒤 배당 확대 의지도 강하다는 게 증권가 판단인데요. 지배구조 정리를 마친 만큼 그룹사 전체의 투자 계획을 효율화해서 아낀 자원을 주주환원으로 쓸 수 있다는 논리겠죠. 물론 주가가 뛰는 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기업 내 의사결정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섣부른 기대는 금물인 이유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유통기업들 PBR이 낮았던 이유는 자본상 특징도 있겠지만 산업 자체가 쪼그라든 탓도 있을 겁니다. 결국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있겠죠. 뭐 쿠팡이나 알리나 이런 데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오늘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 예상치는 영업이익 921억 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통업계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본격화에 기대를 걷는 분위기입니다.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이 줄면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될 거란 예상인 거죠. 현대백화점은 올해 연저점이었던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주가가 27% 올랐습니다. 주가 상승은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1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230억 원어치 넘게 사들였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증권사 목표가 평균인 7만 7천 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25% 가까이 싼데요. 최근 주가가 쉬어가는 국면일지 하락세로 돌아서는 지점인지 갈림길에 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꼬였던 부분이 풀리면서 좀 개선세를 보일지 여부 여러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아쉬운 실적을 발표한 위메이드 이야기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위메이드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 폭이 늘어나면서 영업 손실이 역대 최대에 달했는데요. 과연 올해 신작으로 반등을 좀 기대해봄직한지 조우진 대표님은 전날의 실적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좀 어제 위메이드의 잠정 실적이 좀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이제 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영업 손실은 또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위메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매출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했으니까 매출이 늘었다고 얘기했는데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이제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한 2년 전과 3년 전부터 모든 게임 회사들의 공통된 화두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게임 회사들에서 근무하는 그 프로그래머 개발자로 얘기하는데 개발자들의 처우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좋지 않았는데 당시 블록체인 붐이 이제 우리나라에 불면서 블록체인을 하려면 반드시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연쇄작업으로 게임의 업체에 있는 개발자들이 막 줄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임금을 올려주면서 붙잡았는데 근데 지금 위메이드가 그렇게 된 지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영업 손실이 확대했다는 것이 좀 얼마만큼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위메이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작년에부터 이제 그 중국에서 파노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의 미르엠이 이제 파노를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TV에서 몇 번 다뤘지만은 중국 당국이 시진핑 당국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게임에 대해서 아편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게임 업종에서 엄청난 이제 압박을 가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안을 삭제하는 것을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자마자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요. 게임주들이 상승했다는 건 뭐냐면 멀티플이 같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역시 멀티플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서 여겨집니다. 그 위메이드의 또 다른 이제 그 쟁점은 무엇이냐면 액토즈 소프트와 위메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게임인 미르에 대해서 액토즈 소프트와 이제 IP 분쟁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싱가포르 국제법원에서 그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액토즈 소프트 등이 그 위메이드 등에서 뭔가 법적으로 조치를 구할 근거가 없어졌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작년에 계약금 1,000억 원 이미 반영됐고 올해도 여전히 거기에 따라서 그 지속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반영됐고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시는데 위메이드는 무엇보다 또한 그 쟁점 중 하나가 이제 그 코인인데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등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으면 차익 실현을 하시다가 코인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본질인 게임사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